서두에 제가 우리 독립운동에 여러 가지 노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외교 독립론이 있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실력 양성론이 있고, 그리고 무장투쟁론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900년대 독립운동 한다. 라 치면 한번 들어볼까요? 외교 독립론. 혹시 손? 예. 다음은 실력 양성론. 예. 다음은 무장투쟁론. 예, 무장투쟁론. 아니, 우리 민족이 화이트한 거 많네요. 예, 사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장투쟁론이든 실력 양성론이든 그 다음에 외교 독립론이든 다 원하는 건 독립이죠.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바라본 상태에서의 목적은 바로 무장투쟁이든 실력 양성이든 외교 독립론이든 대한 독립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을 한번 그 당시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10년대에 넘어가서 한번 그때 상황이 우리가 지금 2025년이지만 1910년대 왔다 치고 그때 한번 상상하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교 독립론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미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호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은 일제의회에서 부당한 침략을 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독립의지가 있고 잘 살 자신이 있다. 그러니 우리의 독립을 도와줘. 맞죠? 이 말 틀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자, 근데 그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볼까요?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과 유정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해줄 거야 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기 전에 선전포고할 때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1905년 7월 29일 우리가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에 맺어지죠. 그보다 한참 전인 7월 29일 날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밀약의 요지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리핀은 미국이 점령하고 한국은 일본이 점령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라는 밀약을 그들은 벌써 1905년 7월 29일 날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밀약이 맺어졌다는 사실도 몇 해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또 1905년에는 영일동맹이 맺어집니다. 영일동맹. 동맹이 뭐죠? 동맹 국가는 굉장히 상위 개념의 조약입니다. 동맹은 바로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에 의해서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의 군대를 상호 파견해서 지원한다. 즉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일본과 영국의 영일 동맹에서 영국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승인합니다. 자, 볼까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고립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국제사회 제네바에 뛰어가고 어디에 뛰어가고 미국에 뛰어가서 아무리 우리의 독립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 밀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국력이 쇠퇴되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나라는 한국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약도 어떠한 약속도 국제사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의 냉철함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2000년 후나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실력 양성론. 아까 실력 양성론 손드신 분 중에 왜 그런지 잠깐 간략하게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실력 양성론이 내가 할 것 같다 하신 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좋은 얘기입니다.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맞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차 산업사회였죠. 먹고 살 것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쌍했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 세대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됐으니까 저희 부모님 살아계시지만 90이 넘으셨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30년대 분이었군요. 그때는 더더욱 먹고 살기 힘들죠. 도저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실력을 키우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실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독립하는 데 힘을 쏟을 수가 있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독립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내일 모레 우리 아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내가 가서 총 쏘고 싸운다? 쉽지 않은 일이죠. 바로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력을 키우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는 우리의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배워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땅을 파도 먹고 살고 나가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결국엔 배움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그거를 양성해서 지도자를 육성해야지만은 일제는 그거를 철저하게 막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무장투쟁론. 말이 무장투쟁이지 만주에서 싸우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실력 양성론, 외교 독립론은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무장투쟁론은 바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 무장투쟁에 뛰어드는 순간 나의 처자식, 나의 가족 모든 것들은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자식, 처자식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바로 일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가장 제일 큰 문제는 희생과 생명이 위협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대중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대중적 기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딛고 무장투쟁에 뛰어든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에 왜 우리 독립군이 많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왜 필요한 만주인가? 왜 만주에 우리 독립군이 많을까요? 예? 우리 민족이 많이 살았잖아요. 빙고. 정답입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만주에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인들이 17세기 중엽부터 이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소규모로 이 이주를 하다가 실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 한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면서부터 우리의 농업경제 기반이 흔들리면서부터 수많은 한인들이 만주로 이주해서 옥토를 가꾸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주는 대부분
무인지경이라고 해서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음과 동시에 옥토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한인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왜 한인 사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전쟁할 때 전투를 혼자 치르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병참 기지가 중요합니다. 뒤에 지원을 해줘요. 후방 지원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적 물적 자원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인 사회입니다. 한인 사회가 없었다면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뭐 뒤에 말씀드릴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벌인 우리 독립군 높이 평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당시 독립군들을 지원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우리 한인들, 그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 또한 우리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바로 말씀하신 한인사회 형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만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만주로 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나라와 가장 접경에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바로 도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있죠. 만주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서간도, 북간도 이 모든 지역이 다 만주 일대인데, 이 만주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 본토로 진공작전하기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독립군과 함께 국내의 진공작전을 통해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엉뚱한 이런 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독립군이 오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한국의 진공작전이 용이한 지역, 바로 만주로 낙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한인들이 바로 만주를 터전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이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넓은 지역에 다 한인들이 곳곳 널리 퍼전되어 있고, 바이칼까지 경성, 즉 서울에서 약 2,7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할린까지 약 1,700km 정도. 바로 이렇게 엄청난 멀리에 우리 한인들이 이주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자료를 보다가 제가 굉장히 흥미있는 자료를 봤는데요. 봉오동 천살리 전투가 엄청난 전功을 세웠잖아요. 그죠? 거의 우리 독립운동 사상 그렇게 큰 전투에서 승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큰功을 세웠습니다. 근데 일제 조선총독부의 그 조사를 보면 흥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전략전술을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인들의 지원이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훌륭한 전략과 전술, 용맹함, 무기 물론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싸워서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한인들의 지원 때문이었다고 일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한인들의 역할이 엄청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봉오동 천살리 전투는 한인 지원이 컸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봉오동 천살리 전투에서 일제가 패배하자 보복전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경신참변이죠. 경신참변은 말이 독립운동가 그들에 의하면 소탕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한인 사회를 초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가를 진압하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목적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교훈 삼아서 한인 사회를 초토화시키자, 그 목적에 의해서 수많은 한인들, 약 3,500여 명의 한인들이 사망했고,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완전 초토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파괴되고 모든 가옥은 불타고 식량은 약탈하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경신
참변이었습니다. 자, 무장투쟁에서 여러 가지 또 주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상 기반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아나키즘 운동, 의열투쟁. 바로 이 모든 것은 무장투쟁을 위한 하나의 사상적인 기반입니다. 자, 이분들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한 독립을 이루고자 한 거죠. 자, 사회주의 운동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뭐죠? 빨갱이죠. 빨갱이 맞습니다. 빨갱이, 예. 사실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나라가 남북과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 어렵고 터부시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사상적인 기반은 사회주의 운동이지만 이들 또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들은 사회주의 운동의 목표가 뭡니까? 공산주의. 바로 플로레타리아 혁명이죠. 노동계급 해방, 소위 말하는. 하지만 당시는 노동계급, 즉 계급 모순보다는 민족 모순, 일제가 한국을 점령한 민족 간의 대결, 바로 이 모순이 컸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회주의 운동, 즉 공산주의제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하나의 프레임이죠. 여하튼 계급 모순보다는 민족 모순이 앞섰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우리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우리 사회주의 운동이 해외에서 태동됐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에서 한인 사회당이 결성되면서 우리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죠. 조선공산당은 1920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에 대규모 민중봉기를 준비합니다. 물론 민중봉기는 실패하게 됩니다. 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여하튼 사회주의 운동인 자체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나키즘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나키즘 하면 무정부주의자. 근데 무정부주의자는 잘못 표현된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보조입니다. 서로 돕는 사회, 즉 자율적 연합체를 구성해서 서로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아나키즘 운동입니다. 우리 아나키즘 운동은 임시정부와 그리고 아나키즘 간의 연합전선을 펼쳐서 수많은 독립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의열투쟁. 의열투쟁은 말 그대로 직접행동입니다. 직접행동. 단재 신채후의 조선혁명선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정의이를 맹렬히 수행한다. 즉 의열단에서 일제 요인을 암살하거나 그리고 일제 기관을 파괴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의열투쟁 자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조선혁명선언, 단재 신채후의 조선혁명선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그리고 폭력은 유일한 무기다. 그리고 뭐가 되어 있냐면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한다. 우리는 곧 독립을 이룬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민지 민중이 빼앗긴 나라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단은 정의롭다. 즉 의열단에서 하는 일제에 관련된 모든 싸움은 정의롭고 옳은 것이다. 이유는 대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명확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에서는 폭력의 2대 요소, 폭력할 대상, 즉 암살, 파괴, 폭동의 대상, 파괴 대상, 5가지 건설할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1설에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죠. 뒤에 나오겠지만은 김구 선생도 명확하게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암살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파괴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자, 민족주의 세력의 독립운동 쭉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과 한인 세력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되죠. 자, 만주로 이주한 다음에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당히 많이 이합 집산된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주의 3부입니다. 만주의 3부는 참의부, 그 다음에 정의부, 신민부 요 세 개의 단체가 결성되면서 만주를 분할해서 민정을 펼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건립된 것은 만주의 참의부입니다. 1924년 8월인데요. 이 만주의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의부에서는 임정의 직할 부대로서 민정, 즉 거기 참의부에서 관할하는 지역, 즉 이 지역의 한인들에 대해서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의부에서는 국내 진공 작전도 여러 차례 펼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은 조선 총독 마에토 사고토의 기선을 타고 압록강 두만강을 지나갈 때 총격을 가해서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러한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음에 정의부는 1924년 10월에 건립됩니다. 바로 정의부는 앞에 보셨던 이 그림에서 바로 위쪽, 참의부의 위쪽 요 지역을 관할하면서 독립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족정부, 즉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민정,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세금도 걷고 그리고 민정도 같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민족교육, 즉 학교를 설립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1925년 3월에는 신민부가 건립됩니다. 만주의 3부 중에 가장 늦게 건립되는 게 신민부인데요. 신민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종교인 중심으로 무장투쟁단체가 결성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달국 재건, 즉 대종교가 추구하는 배달국 재건 목표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당연히 공화적 민족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해서 약 450여 명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바로 신민부 건립의 가장 주축이 됐던 것은 홍암 나철이 중광한 즉 만든 종교 민족 종교인 단군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군교의 원래 목표는 우리 일반적인 기복 신앙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고 무장투쟁을 통한 대한 독립을 목표로 만든 것이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종교이지만 어찌 보면 민족주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종교 민족주의 기반의 항일 무장투쟁을 벌임으로써 신민부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참의부, 그 다음에 정의부, 신민부 이 3부는 공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똑같이 국민이 주인이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정부 각각 신민부가 관할하는 지역, 참의부가 관할하는 지역, 참의부, 정의부가 각각 관할하는 지역에 민정을 펼쳤고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서 일제와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의 3부는 근대 정치 조직인 정당체제로 조직이 바뀌어서 새롭게 부활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육군 주만 참의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독립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의열단장인 김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의열투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결정되면서 명실공히 군대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임시정부의 의열투쟁인 한일애국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일애국단의 활동 중에 수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열투쟁이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무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성능의 무기, 안전한 무기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설사 무기를 구한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불발이 많았고, 우리 보통 보면은 의열 활동을 보게 되면 보통 불발이니 불발탄이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기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참 시일 지난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우 구한 폭탄이라 하더라도 성능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열투쟁 자체가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투쟁 중에 하나가 윤봉길의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입니다. 이 의거는 중국의 장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용사가 능히 해냈다라면서 엄청난 극에 달한 칭찬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열투쟁이었습니다. 의열투쟁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혁명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살해할 대상과 파괴할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로 흔히 말하는 의열투쟁은 테러와는 분명히 다른 독립투쟁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1940년 4월 모든 정당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면서 1940년에 한국광복군, 즉 군대가 하나로 통합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아니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들어선 겁니다.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은 제1지대, 2지대, 3지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이할 것은 2지대와 3지대는 미국의 OSS와 군사연합작전을 벌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광복군은 선전활동도 했을 뿐더러 그리고 1941년에는 대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 너희들, 우리 한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연합국과 연합해서 너희들을 쳐부수고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독립군은 바로 미국 전략사무국 OSS와 연합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1945년 8월 25일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한 겁니다. 그것도 진공작전을 눈앞에 둔 시점에 당시 그 상황을 백범 김무 선생은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외적이 항복했다.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는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가 됐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945년 일제가 무조건 항복함과 동시에 해방은 됐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잊혀졌습니다. 일본이 점령했던 하나의 한낱 나라로 전락한 나머지 독립에 대한 올바른 인정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제대로 된 지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1945년
두 차례에 걸쳐서 환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국장에는 인파도 환영식도 없는 쓸쓸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메가더가 보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미리 와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하나씩 키워갔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결국에는 친일청산이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반민특위가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일국가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신탁 통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지구상에 유일하게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서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딱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